행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이종구 장관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사태가 나기 바로 직전에 이집트에 한 열흘 동안 관광을 하고 바로 그 데모가 시작되는 1월 25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며칠 있었던 감을 가지고 BBC, CNN을 밤을 새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 관찰을 하면서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경험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슷한 사태가 있었다. 4.19도 있었고 5.16도 있었고 1987년 6월 사태도 있었다. 우리의 경험과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중간에 가서 이런 매일 제 사이트에 기사를 실으면서 이런 예상을 하나 썼습니다. 그때는 아직 무바라크가 물러나기 전인데 아마 이집트는 이란 혁명 쪽으로 가지는 않고 터키식이 아니면 한국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군부가 꽤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요새 이집트 군이 관리를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에 보면은 이집트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모델로서 1980년대의 한국 군의 역할을 소개하는 기사를 가끔 봤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쓴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민주화의 과정을 제일 잘 관리한 사례가 1980년대의 한국군과 1998년 이후의 인도네시아다. 특히 한국이 잘했다. 한국 군부가 1980년대에도 거리 시위가 아주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 장군들은 점진적으로 이 자유로운 선거를 허용을 해가지고 결국 군 출신 대통령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직선을 통해서 되고 그 뒤에 민간인 출신들이 4명이나 나옴으로써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민주국가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최근 한 몇 년 동안 한미관계가 어려웠는데 요새는 다시 한미관계도 좋아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확실한 이 동맹국이 되었다. 이렇게 딱 썼어요. 여기 와 보니까 바로 그때 1987년 6월 사태 때 굉장히 우리 군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이종구 당시 이군사령관님, 고명성 국군보안사령관, 그리고 우리 장석규 장군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는데 바로 그 찬사가 그분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니시아에서는 군이 발포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벤 알리라는 그 23년 독재한 사람이 외국으로 갔고 이집트에서도 처음부터 군이 발포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무바라크의 데모 진압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에서는 군대가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동쪽에 있는 군대는 12대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리비아가 사실상 내전으로 가버렸습니다. 벵가지 근방에 있는 군대는 12대 편에 서고 트리폴리 쪽에 있는 군대는 특수군 그리고 용병들이 지금 가다피 편을 들어가지고 시위대를 향해서 중화기를 쏘고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폭격 명령을 받은 전투조종사 2사람은 비행기를 몰고 지중해에 있는 말타로 도망을 가고 지금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있는데 유엔 주재 리비아 대사뿐만 아니라 대사, 부대사 전 직원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카다피를 반인류 전쟁 범죄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을 폭격한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주재 리비아 대사도 미국 주재 리비아 대사입니다. 리비아 대사도 지금 카다피를 비난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카다피는 또 이상한 복장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책을 하나 들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주 이상한 일이 지금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북한에서 어떤 일어나는 예고편이 아닌지, 아주 리비아도 리비아에서 가다피가 6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한 지 42년 되었고, 또 리비아가 북한하고 친하고, 무바라크도 북한하고 지냈던 사람인데, 뭔가 이게 한반도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모든 정세가, 국내외 정세, 북한 정세, 한국의 정세, 그리고 세계 정세, 이게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저는 예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일선 기자 때 취재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11.6 사건인데, 11.6 사건 그 하나만 보면은 그날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차지철이한테 화가 나가지고 총을 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1979년 초부터 이렇게 누가 좌표를 딱 그리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사후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총맞아 죽는다면은 아마 이것도 우리가 사후했을 때는 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아마 설명하게 될 것인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제가 기자 생활 한 40년 하면서 이런 격변이나 이런 걸 많이 본 저의 느낌으로는 틀림없이 북한에서 금년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모델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무슨 학문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가 지금 국가로서 존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세계사의 기적이죠. 이변 중에 이변이죠.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체제가 어떻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무너지는 방법도 아주 특수하게 무너질 것이다. 특수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북한이 무너지도록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논평자로서 언제 무너질 거냐, 어떤 식으로 무너질 거냐 분석하고 하는 것은 그건 국영군이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국가 생존의 문제, 핵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게 다 걸려 있으니까 북한이 무너지도록 북한에 작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동 사태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 집권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장기 집권에다가 세습으로 가는 갈로, 카다피도 세습, 무바라크도 세습, 지금 예멘 32년짜리 대통령도 세습을 시도를 했어요. 시리아에서는 이미 세습에 성공해가지고 아사드의 아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왕조를 무너뜨려 놓고는 자기들이 또 별도의 왕조를 하나 만드는, 그 다음 플러스, 그래도 국민들을 먹여 살리면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먹여 살렸으면 문제가 다른데 경제난에 실패했다. 경제에 실패했다. 특히 일자리 만드는 데 실패해가지고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다. 그리고 권력층의 부패가 심하다. 빈부격차.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만 휴대폰 보급률이 매우 높다. 튜니시아 휴대폰 보급률이 한 80%입니다. 그 이집트가 가난한 것 같지만 휴대폰 보급률이 76%입니다. 이집트에 가보면은 카이로가 세계에서 데모하기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거리에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거기에 불을 지르면은 뭐 데모라는 게 사람 모으는 일인데, 이런 것을 북한에 딱 적용하면은 북한에도 장기 집권이 있습니다. 세습 독재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없는 게 있죠. 휴대폰이 부족하죠. 지금 35만 대쯤 된다는데
그게 1.5%죠. 70% 되려면 아마 1세기를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외국과 전혀 통화가 안 되는 휴대폰입니다. 그러나 중동에는 없고 한반도에는 있는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죠. 북한의 적대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국력이 북한의 한 50배, 60배 되는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마치 돋보기로 북한을 햇볕으로 비춘다고 했을 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게 돈, 정보, 그 다음에 민주의식, 이런 것을 북한에 투사를 한다 할 때 북한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북한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것은 김정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달려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 계산으로 지금 북한이 풍선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풍선을 우리가 얼마나 보냈느냐. 풍선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은 이민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자들 피해서 보내기 때문에 별로 신분이 안 나요. 그 다음 몇 사람 또 한 서너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낸 풍선을 제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돈으로 치면 한 2억입니다. 2억. 풍선 개수로는 한 2,000개를 보냈을 겁니다. 전단수로는 한 1억 한 3, 4천만 장을 보냈을 겁니다. 풍선 하나에 6만 장을 합니다. 2억밖에 안 됩니다.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같은 이런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풍선을 2억 원씩밖에 안 보낸다는 것은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20억을 보낸다, 200억 보낸다, 그럼 100배를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날 주로 3월부터 이제 바람이 좋으니까 하늘이 새까맣게 북한으로 풍선을 보낸다. 요새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상공에서 떨어뜨리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보내는 것도 전단, CD, USB 이런 것을 보내면은 북한이 지금 컴퓨터 보급률이 꽤 된답니다. 한 100만 대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USB나 CD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막 돌립니다. 이게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늘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풍선이 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북한 군인들은 그걸 보고 뭘 생각하겠느냐? 그걸 보고 속였느냐? 그 뒤에 일어날 사태는 아주 이상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천억 원치, 아니 통일하는데 연간 2천억 투자를 못합니까?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지방공항 몇 조 들여서 만들지 말고 북한에 2천억 원어치, 아니 국가가 안 보내더라도 우리 민간인이 보낼 수 없습니까? 보낼까 하면 북한은 나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수단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종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휴전선에 있는 대북방송, 대북 전광판 방송, 대북 확성기 방송을 열어버려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중계한다. 그걸 북한 군인들한테, 바로 휴전선 근방에 배치된 70만의 북한 군인들한테 24시간 계속 들어준다. 그게 북한을 변화 안 시키겠습니까? 그게 수단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의지가 없다. 아직은 국민들이 아직 그렇게 하라고 여러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가하게 무너져 주겠지 하는 논평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이상한 특이한 이 사례로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